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성폭행 추락사 징역 20년입니다. 자, 지난해 인하대 교정 안에서 벌어졌던 이 성폭행 추락사 사건. 이 가해자 계속 거짓말하고 반성문 내고 형량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온갖 몸부림을 쳤었죠. 오늘 1심 선고 있었습니다. 네, 인천지방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앞서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요. 이 8m 높이에서 추락한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고 준강간치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징역 20년 선고했고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또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자, 검찰은 8m 높이의 그 3층 건물 창가에서 밀어뜨려서 추락해서 숨지게 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달리 보일 수 있는 겁니까? 무엇보다 재판부에서 봤었을 때는 이 남학생이, 가해 학생이 이 피해자를 죽이려 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두 사람 사이의 관계라든가 그날 밤에 있었을 때도 성폭행을 저지르려 아주 질이 좋지 않은 범죄인 건 맞지만 이 해치려는 마음까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고 그 장소가 누구에게도 굉장히 추락 위험성이 높은 장소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거기 더 나가서 이 가해 학생 같은 경우 술에 취해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술 취했다고 용서해 준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면서 형량 자체는 살인죄는 아니지만 준강간치사로 해서 권고형보다 높은 20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검찰의 항소 여부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두 번째 뉴스 가보죠. 끊이지 않는 먹튀 틀튀입니다. 자, 우리 사반 가족께서 울분을 토하시면서 보내준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저기 4인 가족 주목해 주세요. 아빠가 지금 먼저 일어나더니 옆에 계산하는 사람 일행인 척 서 있다가 밖으로 휙 나가버립니다. 이어서 엄마 등장하죠. 엄마도 슬금슬금 나오더니 계산 끝난 사람들 뒤로 갔다가 역시 쑥 아이들과 함께 저렇게 먹튀합니다. 자, 저는 말이죠, 박 변호사님. 네. 이 부부가 정말 나쁘다 싶은 게 최소한 자기 아이들 있는 데서 저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범죄를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모양새거든요. 실제로 지금 국밥집에서 지금 4인 가족이 먹다가 지금 가는 모습, 먹튀, 이른바 먹튀 사건이 지금 보이는 건데 예전에 이렇게 무전 취식하는 거는 정말 배고프고 돈이 없는데 그런데 밥은 먹어야 되고 애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하지 않고 경하게 처벌했던 적도 있고요. 그렇게 경범죄 처벌법상의 이제 무전 취식죄가 된 건데 지금 저 양상은 지금 봤을 때는 제가 판단컨대는 반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다면 사기죄가 될 겁니다. 속여서 편취했다고 봐야 되고 만약에 또 다른 범죄가 있고 반복된다 그러면 사기죄로 10년의 징역 또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얼굴은 공개를 지금 할 수 없지만 경찰은 바로 검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다른 영상 한번 보시죠. 자, 저 가게 앞에 남성 주목해 주세요. 담배 피면서 어딘가 뚫어져라 보는데 외벽에 걸려있는 저 산타 인형에 꽂혔군요. 아이고, 주변을 한번 쓱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러더니 저 걸려있는 산타 인형을 꺼내 들고 아유, 귀여워라 막 품에 안고 그렇죠.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품에다 쏙 품고 들튀를 합니다. 세상에. 그거 가져가서 뭐에다 쓰려고, 트리에다 걸려고. 양 변호사님, 아니, 왜 저러고 살아 진짜. 트리에 걸기에는 크리스마스 시즌도 아니잖아요. 이게 지난 12일 날 오전 7시 40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아침나절에 부산 수영구에는 한 포장마차 앞을 지나가다가 보신 것처럼 인형을 보고 마음에 들었던지 쓱 훔쳐간 건데 점주가 크리스마스 때 사는데 너무 예뻐서 평소에도 걸어두고 있었고 계속 크리스마스마다 쓰려고 했던 인형이라고 합니다. 점주 입장에서 굉장히 애착이 있었던 인형이었고요. 절도 맞죠? 분명히 경찰에 신고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아유, 진짜 뭐 저런 걸 훔쳐가냐 또.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전광판 고장났잖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역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버스입니다. 버스가 딱 멈추니까 저 뒷좌석 남성이 혼자 뭐라고 지금 나와서 기사님한테 막 욕설하고 폭행하고 주먹으로 퍽퍽 때리고 아이고 막 뺨도 때리고. 자, 기사님 신고하러 나가니까 지금 버스 안에서 지금 담배 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 지금 내려갔나요? 자, 아직 있어요. 자, 간 줄 알았더니 다시 와가지고 기사님이랑 또 2라운드를 합니다. 자, 이 기자.
저 남성 승객 기사님 왜 때리는 거예요 지금? 일단 이유가 황당한데요. 지난 15일 저녁 6시 15분쯤이었습니다. 전남 나주시 종점 차고지에 정차한 이 버스에서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기사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건데 이 남성이 버스 기사 폭행한 이유 버스 전면부에 그 노선 알려주는 전광판 있잖아요. 이게 네. 고장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원래 중간에서 내렸어야 하는데 이런 불만으로 인해서 손님 없어질 때까지 종점까지 있었던 겁니다. 이 버스 기사는요 현재 고막이 파열된 상태고 병원에서 아이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앱만 열어보면 그 다 나오는 거 그걸 갖다가 그냥 몰랐다고 종점까지 갔다가 기사님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 사람 일단 시간이 많은 사람 같아요. 중간에 내려야 되는데 종점까지 가서 기사를 폭행했으니까 통상 이제 술 마시면 남이 잘못한 거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시비거리를 자기가 잡은 것 같은데 사실 이 LED가 안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유를 댄 것이고요. 아하. 실제로 이제 경찰에서는 이제 이 남성을 그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에서 운전자 폭행으로 이제 불구속 입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렇다면은 이 운전자 폭행이라고 하는 것이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종점에 도착을 했을 때 때린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차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때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 특가법이 적용이 되게 된다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 상해가 인정되면 즉 이미 뭐 고막이 파열됐다라고 하니까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톡톡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아유 참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 보죠. 차 버린 채 줄 행랑입니다. 자 밤새 이 전주 시내에서 있었던 상황인데요. 함께 보시죠. 자 무면허 운전자를 추격 중인 경찰 거기서 외치니까 너 같으면 서겠냐 하면서 계속 도주하죠. 자 옆으로 튀려고 하다가 저렇게 반대편으로 또 휙 들어가지고 아이고 막 이렇고 여기저기 요리조리 막 잘 줄행랑을 치는데요. 자 이번엔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차량. 자 그런데 갑자기 운전자가 튀어나오더니 후다닥 도망을 갑니다. 차 버리고 거기서 그랬더니 글쎄 안 선다니까 하면서 계속 그러죠. 끝내 골목 안으로 들어갔는데 오 와우 잘못 왔다 사방이 막혀 있었어요. 검거 성공입니다. 자 영화는 영화일 뿐 따라하지 말자. 현실에선 다 잡힌다니까요. 못 도망간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박 변호사님? 잡힙니다. 다 잡혀요. 뭐 어디까지 갈 건데요. 못 갑니다. 결국은 검거가 됐죠. 근데 이제 이 사람 지금 엄청난 일을 좀 저질렀어요. 실제로 음주운전 한 바가 있어가지고 지금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서라고 하니까 도망가는 과정에서 경찰차하고 부딪히기도 하고요. 아하. 또 그리고 나중에 내리죠. 내린 다음에 300m 정도 달아났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경찰에 붙잡혔어요. 무면허 운전은 무면허 운전이지만 더 문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로 한다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망가서 잡혔기 때문에 처벌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인데 차라리 그냥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게 낫지 더 많은 범죄들이 지금 초과된 그러게요. 그런 상황입니다. 하하, 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거 저 영화 같은 데서는 골목으로 들어가면 뭐 무사히 탈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화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단 저런 짓을 저지르려면 본인이 영화 주인공만큼 날렵하고 능력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부터 따져보세요. 박주민 변호사 잘 얘기한 것처럼 가면 어딜 갑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 이어가 보죠. 혼주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혼주석에 새어머니가 앉아야 하는지 고민이다 이런 예비 신부의 사연인데요. 이 신부의 어머니는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재혼을 해서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황인데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이 신부 뒷바라지를 성인 될 때까지 한 건 이모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신부는 물론이고 아버지도 지금까지 외가댁이랑 굉장히 각별한 사이라고 하는데 이 외할머니는 어머니 죽음으로 아직까지도 슬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 결혼식에 외할머니도 오시는데 혼주석에 새어머니 앉히는 게 이 신부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이 새어머니는요, 이 신부 결혼식에 본인 친구들 초대하는 건 물론이고 혼주석에도 당연히 앉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신부는 차라리 결혼한 언니가 있으니까 언니를 혼주석에 앉히거나 차라리 비워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이런 사연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조금
어렵습니다. 예. 뭐 웃으면서 할 얘기도 아닌 것 같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새어머니입니다. 정말 너 섭섭하다. 어? 너를 낳아 키운 건 아니지만 네 아빠 부인, 고로 네 애미다. 근데 네 외가 사람들 생각해가 이 새엄마를 하객석에 앉으라고? 혼주석이 아니고 너 진짜 잔인하구나. 동그라미. 좋습니다. 저 이렇게 갈릴 줄 알았어요. 자, 다음은 딸입니다. 의붓딸, 새엄마. 저도 마음 편한 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 결혼식이니만큼 제 의사를 따라주세요. 외할머니 생각하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언니 앉을 테니까 그리하세요. X. 좋습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님부터. 저는 이제 이 새어머니가 혼주석에 앉아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 두 가지를 좀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혼 등 다른 사유로 지금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있는데, 세상에 있는데 다른 이제 새어머니나 이런 분이 앉는다면 그거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지금 새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지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혼주석을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언니가 간다는 거 마찬가지고 만약에 계시고 그 계신 분이 정말 앉고 싶어 하거나 다른 가족들이 원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세상에 없는 사람, 사별한 상황이라면 지금 새어머니한테 이 자리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뭐 교수님도 한 말씀. 저는 이제 신부가 괜찮다라고 하면 당연히 제가 이 동그라미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이 외갓집하고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하고 외갓집하고의 관계도 좋고 이모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 쭉 키워줬다라고 하는 그런 점. 그리고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게 외할머니가 참석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아마 외손녀의 입장에서는 이 외할머니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나 꼭 혼주석에 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강행을 해서 그 새어머니가 거기 앉아서 본인이 이제 그것은 지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되면은 또 미안한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신부의 그 뜻이 제일 중요하다. 신부가 만약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새어머니 당연히 가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서 제일 슬플 거는 아마 외할머니 같은데요. 양 변호사님, 뭐가 됐든 근데 이 새엄마의 손님들도 이렇게 딱 오신다고 하는데 그 혼주석에 앉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앵커도 이렇게 웃을 얘기는 아니었고 저도 궁서체로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가족과 가족의 결합으로 볼 것이냐 개인과 개인의 부부로서의 만남으로 맺어지는 자리라고 볼 것이냐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법대로 따진다면 법적인 구성은 여전히 가족과 가족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태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는 좀 걸렸던 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빠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엄마야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의 새로운 배우자이지 내 어머니가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물론 새어머니 되게 서운하실 수 있지만 지금 결혼하는 당사자가 원한다면 원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접어주시는 게 새어머니로서 오히려 더 마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기자의 선택도 조금 의외였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저는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약간 생각이 바뀌긴 했는데 안 돼요, 안 돼. 제가 처음에 동그라미를 선택을 한 건 사실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긴 했는데요. 이 사연에 보면 새어머니랑의 관계가 어떤지랑 그 아버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이런 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어머니랑 관계가 너무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면 결혼도 새 출발이지만 또 이 새 가족을 맞이하는 의미도 있고 가족 행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새어머니를 앉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동그라미를 들기는 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도요. 근데 굉장히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두삼님은 새어머니를 왜 맞이한 거지?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네요. 동그라미 선택하셨고요. 그런데 또 크림치즈 곶감님은 결혼식 당사자는 신랑 신부다. 신랑 신부 원하는 대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님은 오히려 비워두면 더 어색할 것 같다고 하셨고요. 이게 닉네임이 일본어라서 제가 읽을 수가 없는데 또 다른 가족분은 우리 사촌 언니는 우리 아빠 앉혔어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뭐 다들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네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